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이 지나 7월 28일 화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새벽 한강 둔치에서 제가 키우는 개 pure와 함께 월드컵 공원으로 넘어오는 길에 어느 노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부인은 제게 이 권력이 느닷없이 수도이전을 들고 나온 걸 참 기막히게 했습니다. 왜 느닷없이 천도로 늘까? 수도 이전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했죠. 적어도 5조, 많게는 10몇 조의 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파적 이익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치 뉴스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다이내믹하다고 할까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다가 아직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것도 한 까닭일 겁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는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거의 다 정치 관련 뉴스로 채워지고 있죠. 전 정권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뉴스가 한동안 도배가 되더니만 남북회담, 뒤이어 싱가포르 미국 회담 뉴스가 다른 뉴스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때는 곧 통일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국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진 온갖 추잡한 뉴스가 한 석 달 동안 지면을 채웠죠. 뒤이어 감염병 사태가 터지고 총선 전국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야당의 초유의 참패였습니다. 그 뒤로 나온 뉴스만 하더라도 초대형 정치 뉴스는 너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죠. 우선 서울시장이 자살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주자인 서울시장의 자살은 옛날 같으면 호외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장소도 방법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수사조차 되지 않았는데 당국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방침만 일찍이 밝혔습니다. 다만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박 시장이 언제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피소 사실을 알려준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미처 덮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 화살은 피해자 변호사가 처음 고소하기로 했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했으니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뉴스인 것이죠. 옵티머스니 라임 자산 운용인이 권력과 거리가 매우 가까운 자들의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건 작년 말에 터졌던 우리들 병원 특혜대출 의혹 사건과는 질이 다른 겁니다. 범인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서 문 대통령과 가깝다거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깝다고 소문이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권력형 비리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사건이죠. 아니, 보수 정권 때 이런 일이 터졌다면 벌써 국정조사가 벌어졌거나 특검 법안이 제출되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은 또 있죠. 이른바 검은 유착 사건이 그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 수많은 개미를 울린 신라젠에 대한 권력과의 관계를 취재하다가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란 희한한 제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건인데 그걸 영장을 친다고 하니 수사 검사들도 반대를 했다는 후문이죠. 묘하게도 그 기자는 잘 기획된 함정에 빠졌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제보자 X란 걸 내세워서 신라젠 로비 명단이 있다며 기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볼까 합니다. 24일 금요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권력은 드러내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려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주목받았죠. 수사심의위는 압도적 다수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 15분 중 10명이 수사 중단을 그리고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더군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과 중앙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한 검사장이 덧붙인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 이 말에는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직 검사장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수사를 지휘했던 분입니다. 한 검사장 말대로 권력에 반대하는 수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는 아주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사심의위가 압도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 검찰총장의 반기를 들면서 이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엄청난 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또 한 번 꼬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KBS가 중대한 오보를 낸 것이죠. KBS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란 걸 공개를 했는데 이게 가짜뉴스였습니다. 페이크뉴스 말입니다. KBS는 7월 18일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진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고 보도를 했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은 KBS가 보도한 내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녹취록 어디에도 두 사람이 공모한 증거가 없었죠. 뒤이어 KBS는 기사를 취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짜 녹취록을 누가 KBS에게 제공했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진짜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KBS에 주어서 한동훈 검사장을 엿거려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 검찰이 주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검은 유착이 됩니다. 그것도 명백히 허위 녹취록을 꾸며 제공했으니 엄청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서 왜곡 보도를 유도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청부 보도라고 할까요? 청부 보도. 예. 물론 그 지목된 검찰 간부는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5월 압수수색을 통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관한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대망신을 당한 거죠. 서울중앙지검 정광수 검사가 5월 14일 하얏트 호텔 1층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서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았죠.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당시 이동재 기자는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점입가경, 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꾀를 낼 때는 바로 이럴 때죠. 경제만 잘 돌아가서 모르겠는데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폭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투자, 생산, 소비에다가 수출 지표까지 모두 격감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 소비가 늘 거라는 턱도 아닌 기대로 빚을 내서 돈을 마구 풀었죠. 그건 중병이던 환자에게 몰핀 주사를 놓아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못 내는 것은 권력의 기반이 바로 노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낸 꾀가 재산세, 종부세 폭탄입니다. 세수 부족도 해결할 겸
집값 잡기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며 재산세, 종부세 폭탄을 던진 겁니다.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에다가 상대가 부자들이니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줄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왕창 올리고 재산세, 종부세도 올렸는데 이게 계산대로 집값을 내리기는커녕 집값을 더 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민심 위반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집값을 잡는다며 이미 엄청나게 올린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시 2배, 3배 또 올려버렸으니 나라가 니 거냐. 이런 기치 아래 권력에 저항하는 촛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000명이 모였다더군요. 천도론이 나올만 하죠. 천도론을 던진 뒤로 권력은 연일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꾸어 보겠다고 던진 천도론이 의외로 제대로 먹히들고 있는 거죠. 천도론을 16년 전 처음 낼 때부터 충청도 표를 노린 정치적 잔꾀였는데 이번에도 그게 제대로 먹히던 겁니다. 통합당 대전시당부터 예의, 국토균형발전이니 지방분권이니 수도권 과밀화 훼손이 하는 뻔한 여당의 레퍼토리를 복창하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낸 게 그것입니다. 중앙당에서 한구령까지 내리는데 말입니다. 이 공주 출신 정진석,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에다가 부산의 장제원 의원까지 동조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 소수파로 전락해버린 야당이 다시 또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수도 이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전통적인 수도를 옮겨서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요? 아니, 몇백 년 된 전통적인 수도를 옮긴 나라가 있긴 합니까? 글쎄요, 말레이시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같이 천도를 한 나라가 과연 성공적인 천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 힘으로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를 지방으로 옮겼으면 지방 분권화와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든 이제 천도론에 불은 붙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처질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죠. 이제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천도라는 명분이 하나 더 생겼으니 이제 개헌입니다. 아마 멀지 않아 본격적으로 개헌 정국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도론으로 소수 야당을 다시 쪼갤 수 있으니 개헌 저지선인 백석은 무너집니다. 개헌은 한결 쉬워질 모양입니다. 권력으로서는 반발을 줄이면서 이 문제를 잘 있게 만들어 테이블 위에 얹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른바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죠. 정말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야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니 원망해서 뭘 하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상상을 넘어선 참패를 기록하고도 누구 하나 진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권력의 제약대로 흘렀다고 해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을 뿌리째 흔든 그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석고대절해야 할 사람은 마치 선거 패배가 무지한 국민이 탓인 양 여기는 것만 같더군요. 공관위원장, 선대본부장 다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패배의 최대 책임자 중 한 분인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실 리가 없죠. 보수와는 거리가 한참 먼 반대 진영의 사람을 말입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야당 당수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유일 야당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엔 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을 바꾼다면서 젊은 낙선 정치인이 다시 나섰더군요. 다시 경제민주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통합당엔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해야 합니까?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정말 야당복은 타고났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무성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아마 초조할 겁니다. 야당은 그렇다 쳐도 근본적으로 상황이 바뀌어 국민 전환이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지성인들이 자꾸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